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고 건축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는 36살 남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밤샘 근무도 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나와 프리랜서로 근무 중에 있어요. 덕분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상당히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직접 디자인은 집에서 사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네요. 제 취미 중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잔 하며 사연 채널을 챙겨 듣는 겁니다. 그동안 지난 날을 잊기 위해 잠도 포기하며 정신없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광주에 내려온 지도 벌써 3년째네요. 사실 저는 3년 전 호르몬이를 여의고 그와 동시에 이혼을 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제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여자를 만난 것 자체가 제 인생의 실수였어요.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려서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홀로 남동생과 저를 키우셨습니다.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학교 앞에서 작은 부식집을 운영하며 저희를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저희 형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번듯한 직장을 잡고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실패든 성공이든 저희 몫이라며 잘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죠.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집에 대한 집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건축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집, 그리고 언젠가는 나만의 집을 만들며 살겠다는 꿈 하나 때문이었죠. 남동생은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사업가 기질이 있었는지 학교 앞에서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은 지점을 3개 낼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조금은 여유로워졌고 그 덕분에 뒤늦게나마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시다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가보시고 백화점에서 비싼 옷도 사보셨어요. 사업이 잘 된 탓에 여유자금이 많이 모아졌고 그 돈으로 건물도 사시고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갔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면 하나씩 나눠주신다고 저희 몫으로도 아파트도 구매해 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연히 강남에 있는 한 건축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좋다며 칭찬을 받던 저는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디자인에 참여한 건물이 세워지니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덕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전국 건축 디자인 대회에서 입상을 하기도 하고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 회사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슬슬 연애도 하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면서요. 그렇게 회사 동료 그리고 그 여자와 저 이렇게 셋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회사 동료가 제 자랑을 하며 저희 집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동료가 먼저 자리를 뜨고 저와 그 여자는 커피 한 잔을 더 하기로 하고 자리를 옮겼어요. 표정이 밝고 성격도 털털했던 그 여자는 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더군요. 취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프장하고 호감형이었던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던 저는 있는 그대로 말을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고 3개월 정도 만나다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여자친구는 결혼도 생각해야 하지 않냐길래 30 전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남동생은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어요. 하루빨리 가족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도 했고요. 여자친구의 집은 평범한 그 자체였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시는 예비 장인어른과 가정주부이신 예비 장모님, 결혼을 준비하며 엄마가 미리 마련해 주신 집이 있었기에 혼수만 준비하면 되는 문제여서 양가 집안의 간단한 예단, 그리고 저희 결혼 반지와 신혼살림과 혼수들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일만 해왔던 와이프는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며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돈이야 제가 벌면 그만이고 섭섭지 않게 인센티브도 받고 하면 월급이 700 정도는 되었거든요. 둘이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기에 선뜻 그러라고 했죠. 사업을 동생이 맡아서 하게 되었고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처음에는 엄마와 백화점으로 쇼핑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면서 친모녀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남동생과도 사이가 좋았고 양가 집안이 함께 여행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필라테스도 끊고 요가도 다니고 한 번은 친구들과 1박 2일, 어쩔 땐 동남아나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랑하니까 집에서 내조를 잘해주니까 그 정도는 해도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치도 과해지고 요구하는 게 늘어나더라고요. 제 월급을 관리하겠던 제가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많은 돈이 모여있어야 할 제 통장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의 적은 액수가 들어있더군요. 다행히 인센티브는 별도의 통장에 넣어도 관리하고 있던 탓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집에서 살림하고 일도 안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야? 통장에 돈이 왜 이것밖에 없어? 매번 사먹는 것도 그렇다 쳐. 그렇다고 이렇게 돈이 없단 말이야? 당신, 지금 나 돈 안 버는 주제에 쓰기만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생각보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알아? 나 운동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라며. 그래서 여행도 다니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자기 것도 사고 그러잖아. 뭐가 문제야? 쪼달리는 것도 아닌데. 여보,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돈을 써야 한다는 거야. 나중에라도 우리 아이 생기면 그때는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아껴 써야지. 기분 나빴다며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제가 너무 돈에 예민하게 구는 것 같아 몇 번의 말다툼도 있었지만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 제 인생의 검은 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시던 엄마가 1년에 한 번 받으시던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평소에 여행도 잘 다니시고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크로스핏도 다니시고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으시니 모두가 충격이었어요. 최근에 피로감도 많이 느끼시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 경우가 많으셨는데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는데 증상이 오래가는 것 같아 이번에는 안 하던 4시간까지 했었거든요. 췌장암 자체가 초기에 발견될 가능성도 낮고 이미 주변 장기에 전이가 시작되어서 길어야 1년이라는 절망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 다 키워놓고 잘 살 수 있게 기반을 닦아놓았으니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은 없다고 하셨지만 홀로 방 안에서 몰래 우시는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사셨던 것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머니도 쇠약해지셨고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엄마는 저희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며 요양원에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웬일인지 와이프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어머니 우리가 모시자.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아는데 어떻게 요양원 같은 데 보내. 어머니도 사람이고 여자신데 그래도 가족들 곁에 계시는 게 낫지. 내가 잘 돌봐드릴 테니까 걱정 마. 당신 정말 우리 엄마 잘 모실 수 있겠어?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정말 고마워. 당신이 선뜻 모시자고 할 줄은 몰랐어. 정말 고마워. 남도 아니고 어머니시잖아.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그렇게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된 저희는 정말 살뜰히 보살펴드렸습니다. 와이프도 엄마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맞춰드리며 보양식도 해드리고 살뜰히 살피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정도가 지났을까 와이프도 힘들 것 같아서 주말에는 내가 엄마를 케어할 테니 외출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을까요? 주말마다 외출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일에 퇴근하기를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제가 오자마자 바로 나가기 일쑤였어요. 처음에는 힘드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찜찜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다 엄마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갑자기 혈압이 오른다거나 구토를 자주 하시기도 해서 상당히 지쳐 계셨거든요. 의사는 말기 환자의 흔한 증상인데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다 보니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마음의 준비까지 해야 한다는 말에 저희는 엄마를 잃을까 겁이 났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와이프는 꾸준히 주말마다 어디론가 가서 휴식을 즐기다 왔습니다. 엄마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에 주말마다 연락까지 끊기다시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오는 와이프가 이제는 조금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동생도 그동안 형수 고생했으니 냅두라길래 겨우 참았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동생도 장사 때문에 병원에 오지 못하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주말에 출근을 해야 했어요. 간병인에게 엄마를 맡기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는 회사 동료에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여보세요, 김 팀장님. 주말에 무슨 일이세요? 지난번 말씀해주신 디자인 어제 보내드렸는데 문제 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박 팀장 지금 어디야? 저요? 저는 회사죠. 지난번에 신입들 디자인 대회 나간다고 회사에서 자체 심의한다고 한 것 때문에 검토하러 나왔죠. 왜 그러세요? 아, 내가 그럼 잘못 봤나? 아니, 나 지금 여기 강원도거든. 근데 박 팀장 와이프를 봤거든? 왜 남자랑 지나가길래 박 팀장인 줄 알고 봤는데 박 팀장은 회사라고 하고 내가 잘못 봤나 봐. 제 와이프요?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했는데 친구들이랑 갔나 보네요. 어디 가는지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써서요. 이런 말 미안한데 친구들이랑 온 건 아닌 것 같아. 같이 있던 남자도 얼굴이 익숙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긴가민가 해. 재수 씨는 분명해. 내가 사진까지 찍었다니까? 박 팀장, 혹시 와이프가 바람 피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아서. 무슨 말이세요? 제 와이프가 무슨 바람이에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제 와이프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와이프를 소개해준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사실 저에게 와이프를 소개시켜주고 얼마 뒤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했거든요. 몇 번을 둘러봐도 사진 속 남자는 그때 그 남자가 분명했습니다. 팔에 손목까지 이어지는 타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확신했죠.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겨우 삭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까지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는 확실하게 단정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며칠을 고민하다 남동생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동생도 처음에는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며 못 믿겠다고 했지만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확인을 잘 하지 않던 차에 블랙박스부터 확인해보자고 했죠. 집과 회사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끔 제가 운전하는 거 말고는 주로 와이프가 타고 다녔기 때문이죠. 남동생과 같이 확인을 하는데 정말 낯뜨거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한다느니 언제 이혼할 거냐는 둥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고 스킨십을 하면 냈던 소리도 모두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남동생과 저는 집에 아무도 모르게 홈캠까지 달았습니다. 평일에는 제가 회사와 병원 그리고 남동생 집으로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던 탓에 집에는 거의 어쩌다 한번 속옷이나 옷가지를 갈아입기 위해 가기 일쑤였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홈캠까지 설치하고 확실한 증거가 생길 때까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주말마다 그 남자를 만나 여행을 다녔던 겁니다. 와이프에게 따로 발급해주었던 카드 3번 내역을 조회해보는데 호텔이며 뭐며 안 간 곳이 없더라고요. 그동안 이 카드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건데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네요. 그 사이에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일주일 만에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셨고 사경을 헤매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남동생과 저는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남동생도 가게를 직원에게 맡겨두고 항상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말이 되면 와이프는 친구들을 만나는지 그놈을 만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자리를 비웠죠. 어느 때처럼 주말에 친정으로 가서 쉬고 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남동생과 병원 식당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휴대폰에 연결해둔 홈캠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분명 친정에 간다고 했던 와이프는 집에 있었고 침대에 누워 TV를 보다가 휴대폰도 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뭐 별거 안 하네 하고 휴대폰을 끄려는 찰나 와이프 옆에 누군가 눕는 겁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곧이어 그 남자와 와이프가 침대에서 뒹구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신혼집 안방에서 보는 그 모습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동생은 왜 그러냐며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엄마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와이프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일인가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음성까지 들리는 기능이 있었기에 저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야, 자기 시어머니 오늘 내일 하신다며 언제 이혼할 거야? 이혼? 아직 멀었지. 일단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해야 이혼을 하지. 지금도 아슬아슬한데 이혼하더라도 내 목숨 챙기고 이혼해야지 않겠어? 그래도 유일한 며느리인데 죽기 전에 뭐라도 남겨주겠지. 돈 많은 집이니 나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왜 그 병수발을 들었는데.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개고생했는데 콩고물이라도 있어야지. 내가 왜 얘를 자기한테 소개시켜줬는지 알아? 같이 술 먹는데 좀 친해졌다고 지 이야기를 아주 술술 하더라고. 그 사거리 앞에 떡볶이집 알지? 그거 서울에만 체인점 4개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집에 돈 많다고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이혼할 때 그냥은 안 나갈 거야. 혹시 몰라서 임신 테스트기도 구해놨어. 역시 우리 자기는 돈 만지던 사람이라 그런가 똑똑하단 말이야. 한몫 챙겨서 빨리 뜨자. 저는 모든 영상과 와이프가 썼던 카드 내역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엄마가 힘겹게 저희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며 부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와 저희를 임종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희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으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눈을 감으셨어요. 와이프는 눈물을 흘리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기가 찼지만 장례식까지만 참기로 하며 손에 자국이 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드리고 엄마가 사시던 집 유품을 모두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혼 소리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처갓댁으로 갔습니다. 와이프가 친정에서 주말을 보내고 오겠다며 간 탓이었죠. 전 그곳에서 단판을 짓고자 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여기는 웬일인가 연락도 없이? 저녁은 먹었고? 장인어른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 경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어리둥절해 하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께 와이프가 저질렀던 그동안의 만행들이 담긴 증거들을 모두 보여드렸고 와이프에게는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연기라도 할 줄 알았더니 와이프는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들이민 증거 자료를 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증거 있어? 내가 바람 피웠다는 증거 있냐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신혼집도 절반 떼서 놔줘. 그냥은 못하지. 내가 병든 시어머니 수발까지 했는데 네가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기가 차도 너무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너 이거 보고도 할 말이 있냐? 너 집에 카메라도 설치했어? 너 이거 범죄인 거 몰라? 범죄? 내가 내 집에 도둑 들까봐 설치한 건데 뭐가 범죄라는 거야? 몰카도 아니고. 그리고 범죄는 너랑 그 새끼가 하는 짓이 범죄인 거야. 신혼집에서 대범하게 몸 엉키면서 뒹굴 때는 언제고? 뭐 범죄? 그 새끼랑 나란히 콩밥 먹고 싶어? 간통죄도 폐지된 지가 언젠데 공법 타령이야. 이렇게 된 거 그래 이혼하자. 대신 나 2억 줘. 안 그럼 이혼 못해. 안 해. 2억? 가당키나 하냐? 너 그동안 내 월급으로 사치 부리고 놀러 다닌 거 그것만 해도 2억은 넘겠다. 혼수해온 거? 그것도 장인어른 장모님이 해주신 거지.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그리고 멍청하게 차에서 그 짓거리 했더라? 차에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 멍청해도 유분수지.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원만한 합의는 없는 걸로 할게. 법정에서 보자고.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와이프도 맞소송을 진행하며 저에게 2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에게 그동안 제 월급으로 흥청망청 쓴 금액 5천만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 돈이 없던 와이프는 처가댁의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장인어른 장모님은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불륜녀 주제에 어디서 딸 노릇을 하려고 드냐? 하며 와이프의 도움을 거절하고 연락을 차단시켜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소송을 걸어 2천만 원의 위로금을 받아냈어요. 와이프는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전 기다렸습니다. 제가 나서지 않아도 주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꽤 오래 버티더라고요. 처갓집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어서 와이프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장인어른 장모님이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저한테 싹싹 빌더라고요.
어떻게든 막노동이라도 해서 위자료 줄 테니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결국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제게 주시며 선처를 부탁하시고요. 저는 죄 없는 어른들이 고생하시기까지는 바라지 않았습니다. 1억을 받고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드렸어요. 나머지는 와이프에게 직접 받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와이프와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매매해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저는 홀로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지만 저에게 자꾸 작업을 요청해 오는 탓에 프리랜서로 근무하게 되었어요. 혼자 먹고 살 정도는 충분히 되었기에 여유를 부리며 일하고 있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으로는 와이프를 처갓집에서 쫓아냈고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제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내오고 있답니다. 그렇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큰일을 겪고 나니 제 인생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해요. 내년에는 해외로도 나가볼 예정입니다. 더 이상은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없고 코로나도 잠잠해졌으니 더 늦기 전에 넓은 세상을 만끽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